내 외모에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즘은 고릴라도 헌터가 될 수 있나 보네. 이 말은 즉시 변학문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는 재빨리 능력을 발동했고 온몸에서 전기가 지지직거리며 순식간에 민시우의 등 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둥 같은 일격으로 그를 벽에 세게 쳐박았습니다. 누구 보고 고릴라 자식이라는 거야? 변학문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시우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실 그는 변학문의 스킬창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속의 브레이에게 물었습니다. 먹을래? 브레이는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지구에서 먹는 첫 스킬이네. 먹고 싶어. 알았어. 그는 우아하게 일어섰습니다. 변학문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귀신처럼 그의 등 뒤로 이동해 가볍게 주먹을 날려 파낼 수도 없을 만큼 깊이 땅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변학문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먹어, 브레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손에서 금빛이 섞인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변학문의 발밑에 신비한 마법진이 형성되었고 그의 시급 능력인 섬전을 계속해서 흡수했습니다. 다음 순간 민시우의 머릿속에 기계적인 시스템 음성이 울렸습니다. 브레이, 스킬 추출 성공. 민시우는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오, 지구에서도 되는구나. 이 광경을 본 다른 사람들은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고 떼를 지어 민시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완벽한 연습 기회가 되었고 그는 능력을 발동하여 변학문과 같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민시우가 사용하는 섬전은 변학문의 것보다 몇 배는 더 강력했고 그의 속도는 빛보다 빠른 듯하여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죽였습니다. 이를 본 칼을 든 한 조직원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민시우에게 또 다른 키를 배달해줄 뿐이었습니다. 스킬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스킬, 급소 타격, 등급 C+. 상대의 스킬을 추출하고 무기를 빼앗은 후 민시우는 남은 헌터들을 처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칼날이 누군가의 목을 꿰뚫으려던 순간 그는 제지당했습니다. 형.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익숙한 목소리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돌아보았습니다. 민시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며 다시 불렀습니다. 시우 형. 10년 만에 만난 형을 보며 민시준의 생각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때는 2017년 지구 평화롭던 행성에 갑자기 순간이동 게이트가 나타나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게이트에서 나온 날뛰는 괴물들이 사방을 파괴했고 1세대 각성자들이 나타나 그들과 싸웠습니다. 비상 대응 절차나 관련 법규도 없던 야만적인 시대였고 아무도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고아였던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1세대 각성자였던 그의 형은 그를 부양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헌터가 되었고 이는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10년 후 그는 마침내 형과 재회했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외모는 변하지 않았고 기운이 넘치는 형을 보며 민시주는 여전히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방을 그대로 간직해왔다는 것을 알고 민시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민시준. 이 말에 민시주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고생한 건 형이잖아. 이런 느끼한 말을 하는 버릇을 보니 형이 틀림없네. 그는 슬프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형, 내가 형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민시우는 다정하게 그의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그건 100년에 걸친 이야기야. 민시우의 설명이 끝난 후 민시준이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년 전 4대 마왕을 제거하려다 마왕에 의해 우연히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네. 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스킬을 추출할 수 있는 브레이를 만났고 그리고 그 후 100년 동안 그 힘을 사용해 계속 성장해서 결국 마룡에게 도달했다. 형은 그 용을 물리치고 심장에 있던 차원의 보주를 통해 지구로 돌아왔고 맞지? 민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그 브레이가 지금 내 몸에 기생하며 같이 돌아왔어. 동생의 멍한 표정을 보며 민시우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 알지만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민시준이 즉시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형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형과의 재회는 이미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민시우는 안심하며 동생에게 최대수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최대수가 4대 마왕을 물리친 공을 모두 가로채고 1세대 최강 헌터라는 칭호를 이용해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시주는 그 자가 항상 제왕 길드를 노리고 있다며 최대수가 형의 귀환을 알게 되면 해를 끼칠까 걱정했습니다.
민시우는 최대수가 단순한 놈이라고 생각하며 다이아몬드 길드원이라던 자들이 그의 부하인지 물었습니다. 민시주는 이를 부인하며 최대수는 무한수 길드의 회장이라고 말하고 현재 K국을 대표하는 7길드, 통칭 7성을 소개했습니다. 제왕길드를 제외한 나머지 6은 무한수, 다이아몬드, 백사자, 무사, 청화, 그리고 빙혼이었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민시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제자들은 어디 있지? 민시주는 먼저 오랫동안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현재 상황을 밝혔습니다. 사오롱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강여환은 최대수 밑으로 들어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민시우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꽤 의외인데 민준이는 다음 순간 민시준의 대답은 그를 얼음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죽었어. 짧은 침묵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지? 민시준이 대답했습니다. 시신이 사라져서 범인을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헌터를 죽일 수 있는 건 헌터나 미등록 각성자뿐이야. HMCS까지 수사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민시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HMCS는 헌터 특별수사팀으로 헌터 범죄와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야. 민시주는 관련 페이지를 띄워 민시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각성 범죄자를 수사하고 체포할 권한이 있어. 간단히 말해 헌터들의 경찰인 셈이지. 민시우는 정보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들과 연결해 줄 수 있어? 민시준이 조언했습니다. 조사하고 싶다면 우리 길드의 정보팀을 이용하는 게 어때? 괜찮아. 난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니까. 민시우가 대답했다. 민시주는 형을 설득하려 했다. 그들은 살인 같은 사건을 다루니까요. 형은 이제 막 돌아왔잖아요. 휴식을 취하면서 전투 감각을 되찾아야 해요. 민시우는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시준아, 나는 다른 세계에서 100년 동안 싸웠어.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어떤 풍파를 겪지 않았겠어? 민시주는 긴장하며 침을 삼켰다. 잊고 있었네요. 형의 별명은 그는 민시우의 요청에 동의했다. 아이소울의 이혜지에게 연락해볼게요. 그녀는 거기 관리직이거든요. 그때 민시우는 누군가의 사진을 본 듯 위아해하며 말했다. 이 얼굴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민시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HMCS 강북 지구장 황중구 1.5세대 헌터야. 아는 사람이야. 민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니, 이 녀석의 이름은. 이틀 후 HMCS 본부 강북 사무소. 갈색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중년 남성이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요즘 2세대 놈들은 다 똑같아. 윗선에서 신입을 내 팀의 낙하산으로 꽂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자기들이 온실 속 화초인 걸 사람들이 모를까 봐 아주.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10년 전 자신의 위험했던 임무 경험을 768번째로 이야기했다. 그때 그는 임무 중 치명상을 입은 신참에 불과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 엄청나게 강력한 헌터가 나타나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에 잠겨있을 때 등 뒤의 유리문이 민시우에 의해 발로 차 열렸다. 병구야. 왜 멋대로 이름을 바꿔서 사람 헷갈리게 해.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민시우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 기억나.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황병구의 턱이 거에 빠질 뻔했다. 미친 개, 헌터 민시우. 신입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황병구는 그날 바로 민시우를 팀에 소개했다. 평소 두려울 게 없던 그였지만 은인 앞에서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이 때문에 부하들은 이 신입이 비범한 배경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두 사람이 속삭이는 동안 김승아라는 이름의 녹색머리 여성이 신입의 기본 교육을 돕기 위해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다. 회의실에서 민시우는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살해당한 헌터에 대한 정보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승아는 먼저 헌터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황병구는 민시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승아는 진지하게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시우님, 특별히 인간에게 살해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HMCS가 확정한 살인 사건이면 뭐든 괜찮아. 그리고 현재 도주 중인 헌터 살인범 명단도 줘. 그는 조용히 분석했다. 범인은 전문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이미 체포되었거나 사망했다면 협회에 기록이 있겠지. 두 사람이 소통하며 일하는 동안 한 부하가 황병구에게 경찰의 지원 요청을 보고했다.
각성자 조직 간의 영역 다툼으로 인한 폭력 충돌이었습니다. 한쪽은 케르베로스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에 황병구는 골치가 아팠다. 민시우는 김성애에게 케르베로스에 대해 물었다. 김성애는 이 조직이 암시장 무기거래, 청부살인, 헌터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있으며 일반 경찰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신매매라는 키워드를 듣자마자 민시우는 황병구와 함께 현장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이트클럽 안 현장은 끔찍했다. 발치에 쓰러진 남자를 보며 케르베로스의 2인자 강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무열의 사신 행동대장도 내 방패 앞에서는 쓰러지는군. 3인자인 지케는 동의하지 않았다. 절반은 내 식칼에 쓰러졌는데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동안 강호가 막 영역 표시를 하려던 순간 홀중앙이 갑자기 폭발했다. 모두가 그 근원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시우가 홀로 현장에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헌터 경찰이다. 죽고 싶지 않으면 손들고 항복해라. 분위기를 망쳤다. 강호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한 방의 주먹으로 그는 민시우를 벽에 쳐박았다. 지케는 즉시 강호가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비난했고 그들은 다투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시우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나타났다. 강호의 스킬에 매우 흥미를 보이며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강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분명 아까 상대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황이 급박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재빨리 필살기인 비급 스킬 전신 갑옷을 사용했다. 다른 조직원들도 뒤따라 일제히 민시우에게 달려들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강호는 똑똑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속 자신에게 손짓하던 것만 기억날 뿐이다. 가장 사랑했던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시우는 그의 머리채를 잡고 브레이에게 그의 스킬을 추출하게 했다.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강호가 마지못해 물었다. 이 개자식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린 아무것도 몰라. 사람도 죽인 적 없어. 그냥 몸으로 돈 버는 것뿐이라고. 민시우는 무심하게 웃었다. 그냥 각성자 범죄자들의 현재 힘 수준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뿌리 뽑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황병구 일행이 뒤늦게 도착했다. 그는 민시우를 걱정하려 했지만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며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했다. 이 녀석들이 즉결 처형당할 만큼 잔인한 건 맞지만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다니. 원래 미친 개라고 불렸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무모했었나? 불평은 제쳐두고 황병구는 민시우의 뒷정리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구석 테이블 아래에 숨어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전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보고했다. 시국 지시저가 길드의 A급 헌터커트라는 남자는 지켄의 죽음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누가 죽었다고? 그는 즉시 K국행 국제선 비행기에 올랐다. A시 공항에 막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중 나온 헌터협회 직원 이준영에게 물었다. 내 동생은 어디 있지? 용의자 지켄의 시신은 현재 헌터 법의학 부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시신을 확인하러 가주시죠. 이준영이 대답했다. 커트가 비웃었다. 용의자. 지켄은 HMCS 소속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이준영은 그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커트가 다시 물었다. 예정된 일정 외에 다른 시간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나? 상대는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그래서 상대가 멀어지는 동안 그는 조용히 동료인 길드 비밀 작전비 플러스급 헌터 유연풍을 불렀다. 찾아내. 명령을 내린 후 그는 형제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 그자의 심장을 산채로 찢어버리겠다고 남몰래 맹세했다. 한편 민시우는 동생에게서 제자 민준의 유품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헌터의 만화는 지문과 같아서 코드, 전투 유형, 등급까지 식별할 수 있지 않나? 민시우가 물었다. 당시 조사했던 헌터들은 모두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모든 것을 옮겼다고 생각했어. 민시우가 대답했다. 어쨌든 민시우는 고고학자였고 집에 관련 자료가 많았으니 범인이 자신의 만화가 담긴 물건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했지. 민시우가 갑자기 물었다. 그게 정말 살인자의 소행이었을까? 그냥 평범한 강도 사건이었다면? 그는 재산 목록의 한 곳을 가리켰다. 기중품도 많고 현장이 너무 어지러워서 증거를 남기기 더 쉬웠을 거야. 처음부터 만화 흔적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전부 불태우는 게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민시주는 즉시 형의 뜻을 이해했다.
민준이 죽은 후에 도둑들이 그의 집에 침입했다는 말이냐? 민시우는 곧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놈들을 잡아야 해. 하지만 민시주는 민준의 살인사건이 몇 년 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치우는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다. 직접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어. 오늘 밤에 보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은 그의 뺨을 후려쳤다. K국에는 도둑이 너무 많았고 그는 일주일 동안 장무라비들을 찾지 못했다. 브레이가 길을 점쳐주겠다고 나섰지만 막다른 길로 이끌어 그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형님, 요즘 소문 들으셨어요? 민시우는 재빨리 몸을 숨겨 엿들었다. 키가 크고 작은 두 남자가 HMCS의 작물업자 단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서 민시우는 이 두 사람이 사실 헌터 작물 판매의 베테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기회를 틈타 창고를 정리할 계획이었다. 민시우가 튀어나왔다. 그 창고 어디야? 지금부터 너희 창고를 압수하겠다. 키 크고 마른 부하가 즉시 민시우를 범인으로 알아봤고 키 작고 뚱뚱한 보스는 재빨리 지원을 요청했다. 전화 한 통에 쫄병들이 몰려왔지만 이는 민시우에게 안성맞춤이었고 일일이 찾아다닐 수고를 덜어주었다. 모두가 모이자 그는 힘을 발동했다. 황금빛이 그의 손을 감쌌고 강력한 충격파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채소 썰듯 베어내며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쓰러진 키 크고 마른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제 창고로 안내해 주실까? 키 크고 마른 남자가 떨며 물었다. 대체 누구십니까? 민시우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는 미친놈이다. 키 크고 마른 남자의 안내를 받아 민시우는 창고에 도착했고 민준의 유일하게 남은 소지품을 발견했다. 연구 노트. 하지만 노트는 자물쇠에 보호 마법이 걸려 잠겨 있었다. 이것은 소유자의 만화로만 풀 수 있는 주문이었다. 민준의 유품을 찾은 후 민시우는 즉시 황병구에게 전화에 차를 몰고 자신을 어떤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은 온갖 비술과 기이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능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전투 중립지대 블랙 스카이폴. 한방에서 검고 긴 생머리의 여인이 점을 치고 있었다. 점괘를 보고 그녀는 나지막이 웃었다. 어머나, 귀한 손님이 오실 모양이네. 이 여인은 블랙 스카이폴의 10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대마도사 네임리스였다. 한편 10년 전과 거의 변함없는 건물을 보며 민시우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는 별로 변한 게 없군. 네임리스가 때마침 나타났다. 오랜만이군.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민시우는 연구노트를 꺼내 네임리스에게 그 안의 만화를 추출해달라고 부탁했다. 네임리스 또한 능숙하게 은잔과 은단검을 꺼냈다. 방법은 기억하고 있겠지. 그렇지. 민시우는 바로 단검을 들어 손바닥을 베고 은잔에 피를 떨어뜨렸다. 피가 충분히 모이자 네임리스는 잔을 들어 피를 단숨에 마신 후 입에서 여러 줄기의 보라색 기운을 내뿜었다. 이것이 그녀의 특수 능력 만화 리턴이었다. 보라색 기운은 연구노트 아래에 마법진을 형성하여 노트의 만화를 복원하고 추출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손목을 베어 피를 인장으로 사마 만화를 작은 병으로 이끌어 의식을 마쳤다. 감사의 표시로 민치우는 치유 능력을 사용해 네임리스의 손목 상처를 치료해주고 작은 병을 챙겨 유유히 떠났다. 블랙 스카이폴을 떠난 후 그는 쉬지 않고 민준이 살해된 장소인 고대사 연구소로 달려가 민준이 살해되던 날의 기억을 탐색했다. 그는 홀중앙으로 와서 병 속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자신의 스킬, 만화의 잔류사념을 사용했다. 그날의 장면이 즉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민준이 누군가와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다가 그 사람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다. 민준의 입이 무언가를 말하듯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보고 민시우는 재빨리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완전한 문장을 조합해보니 VIP의 명령이었나? 였다. 맞은편의 살인자가 대답했다. 그보다 더 높은 분이다. 민시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어서 민준이가 연구소 말고 다른 조직에라도 가입했었나? 그는 말없이 병을 집어들고 마법진을 거두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의 격렬한 동요는 브레이조차 어지럽게 만들어 걱정스럽게 민치우가 괜찮은지 물었다. 괜찮아. 민치우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100년 만인데 고장 날 때도 됐지. 갑자기 누군가 그의 등 뒤에 나타났다. 그 사람은 누군가 민치우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같이 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치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한 번에 6명이나 오다니 진영이 제법이군. 그의 예리한 감각에 백발의 남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숨는 것을 멈추고 동료들에게 모두 모습을 드러내라고 신호했다. 민시우는 저항하지 않겠다는 듯 두 손을 드는 척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을 묶으러 사람을 보내자 민시우는 그 사람을 바로 죽이며 오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난 사람을 베는데 더 흥미가 있어서 말이지. 브레이 또한 처음으로 실체화하여 그의 손 위에서 통통 튀었다. 동료가 살해된 것을 보고 다른 이들이 분노하여 달려들어 민시우와 필사적으로 싸우려 했지만 커트가 그들을 막았다. 그의 힘이 손에서 소용돌이쳤고 시선은 차가웠다. 나머진 나에게 맡겨. 그는 내 먹잇감이다. 그는 민시우를 보며 험악하게 물었다. 내가 케르베로스의 직켄 내 동생을 죽인 놈이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민시우는 머리를 극적였다. 청소할 때 쓰레기 이름 물어보고 버리나? 그의 말에 담긴 경멸과 무관심은 커트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민시우에게 전력을 다한 주먹을 날렸다. 민시우는 아무렇지 않게 막아내며 상대가 팔에 상처를 남기게 놔두었다. 상처는 금세 치유되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다. 나쁘지 않군. A급은 되겠네. 커트는 내심 충격을 받았다. 즉시 치유라니. 힐러인가? 하지만 분노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다른 이들이 도우려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민시우를 공격했다. 민시우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 라이트닝 플래시를 사용해 순식간에 모두를 제압했다. 엄청나게 빠른 남자를 보며 커트는 이전의 대화를 되짚었다. 상대는 자신의 패턴을 완벽히 파악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피했다. 게이트에서 만났던 스피드 타입 헌터들조차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 커트는 이 자가 평범한 상대가 아님을 즉시 깨달았다. 이때 민시우는 적의 목을 조르며 커트에게 말했다. 내가 뭔가 오해한 모양인데. 그는 서서히 압력을 가했다. 내 형이든 이놈이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내 손에 죽었다는 건 그놈이 각성자 범죄자였다는 뜻이다. 뭐가 불만인데? 불만은 내 형 때문에 피해 입은 시민들이 해야지. 커트는 분노에 이를 갈았다. 범죄자이기만 하면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냐? 우리 형은 어릴 때 나를 키우기 위해 범죄자가 되었을 뿐이다. 남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죄 내 목숨으로 갚게 해주마. 그 말과 함께 그의 힘은 수많은 화살로 변해 민시우에게 빠르게 날아갔다. 이것이 커트의 또 다른 스킬, 신성 화살 폭풍이었다. 피할 곳이 없음을 본 민시우는 브레이에게 오늘의 마지막 스킬인 무효화를 사용하게 했다. 그 효과는 대상 스킬의 속성과 마나량을 분석하고 반대 속성을 입력하여 방어 마법진을 펼치는 것이었다. 커트는 충격에 빠졌다. 마법 해제. 민시우는 커트의 앞으로 돌진했다. 내 형과 같은 경험을 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기를 선택할 것 같나? 그 값싼 감성파리는 그만둬. 그건 구시대적 발상이야. 이 말을 하며 그는 발을 들어 커트의 얼굴을 세게 걷어찼다. 커트는 힘겹게 이 공격을 막아낸 후 신성 화살 폭풍의 힘을 한 점에 집중시켜 민시우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민시우는 뛰어올라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민시우는 커트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올려 턱을 사정없이 가격했다. 커트는 이런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듯이 주먹을 날렸다. 유엔팡에게 민시우를 묶는 주문을 외우게 하는 한편 달려드는 커트를 마주했다. 민시우는 침착하게 심판을 내렸다. 축하한다. 너희 형제는 함께 범죄자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그의 필살기 생명력 흡수를 펼쳤다. 커트는 순식간에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졌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유엔팡은 떨면서 말했다. 저런 게 정말 힐러 스킬이라고? 민시우는 천천히 착지하며 말했다. 감히 내 첫 각성 스킬을 저런 것이라고 부르다니. 나는 처음부터 평범한 힐러가 아니었어. 만화로 생명력을 유지하지 않거든. 나는 생명력 그 자체를 다룬다. 나는 생명의 마법사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던 유엔팡을 기절시킨 후 그는 허리에서 녹음기를 꺼내 자신에게 향했다. 병구 형, 이거 제대로 녹화됐겠지. 그렇지. 이번엔 정말 내가 먼저 치지 않았어. 순수한 정당방위였다고. 한편 반대편에 있던 황병구는 앉아 있었지만 영혼이 잠시 죽은 것 같았다. 왜냐하면 민시우가 누른 것은 녹화 버튼이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의 중에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범죄자를 진압하는 생방송을 한 것이 2년 전 HMCS 국제본부 신입 모집 홍보 영상을 촬영할 때였다고 언급했다. 당시 소셜미디어와 협력했지만 작전상으로는 어차피 HMCS가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계획이었다.
한 직원은 재능 있는 사람이 HMCS에 합류한 것 같지만 그의 능력으로 왜 이곳을 선택했겠냐고 했다. 하지만 이번 생중계에서 살해당한 자는 시국의 저가 길드 소속 헌터 커트였다. 현행 규정에 따라 영상 내용을 조사한 결과 HMCS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군. K국의 현 대통령 최대수가 위풍당당하게 나타났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며칠 후 제국 길드 직원 식당. 민시주는 민시우에게 생중계로 촉발된 여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행히 민시우의 녹음기가 너무 흔들려서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다. 민시주는 최대수가 민시우를 해칠까 걱정하며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시우는 걱정 말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이때 한 무리의 길드 헌터들이 다가왔고 민시우는 그중 한 명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만났던 여자임을 즉시 알아봤다. 민시준이 그에게 소개했다. 이쪽은 길드에 새로 들어온 신입 신지수 헌터야. 말을 마친 민시준은 옆에 있는 짧은 머리의 남자를 보았다. 석 헌터, 오늘 지수 양이랑 길드 합동 신입 헌터 브리핑에 참석하는 날이죠. 그렇죠. 석 헌터는 고개를 끄덕여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민시우에게 소개했다. 백사자 길드의 주아민 헌터, 빙온 길드의 대화 헌터, 그리고 자신인 제국 길드의 석태지라고. 소개가 끝난 후 그는 겸손하게 민시우의 지도를 부탁했다. 민시우는 항상 예의 바른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했다. 하지만 주아민은 매우 경멸적이었고 민시우가 커트를 죽인 것이 전부 허세라고 생각했다. 상대가 자기 형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민시주는 그에게 말조심하라고 했다. 그들은 즉시 말다툼을 시작했고 민시주는 백사자 길드장 최성일의 이름을 꺼냈다. 주아민은 즉시 자신이 A+급 헌터이자 흑수선화의 리더 샤오룽의 직계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이 말은 즉시 민시우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그들의 말다툼을 멈추고 주아민에게 말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나를 찾아와. 내 스승이 인성교육에는 실패한 게 분명하지만 전투기술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궁금하군. 상대가 자신의 스승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주아민은 분노에 이를 갈았다. 그는 근처 의자를 3개 걷어차며 분풀이를 했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민시우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주아민이 화를 내며 떠난 후 민시주는 서둘러 형을 위로했지만 민시우는 행복하게 웃었다. 걘 내 손자 제자야. 아무리 무례해도 그걸 문제 삼지는 않을 거야. HMCS 지부장실. HMCS K국 지부장 백전호는 백사자 길드장 최성일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아민과 민시우 사이의 갈등을 중재했다. 하지만 백전호는 최성일이 직접 HMCS 본부에 온 것이 사실은 인재를 빼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최성일에게 민시우가 각성자 범죄자들을 교도소로 호송하는 임무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백전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최성일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는 민시우를 백사자 길드로 영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비서에게 주아민이 시디르 교도소 임무에 가도록 주선하게 했다. 한편 시디르 교도소 사무실에서는 책임자가 HMCS 지원 인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갇혀있던 수감자들이 갑자기 왜 충돌했는지 의아해했다. 특히 셜리 포크라는 자는 가벼운 구속구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을 반죽음으로 만들었다. 불법 세계에서 유명한 이런 특수 범죄자들에 대해 교도관들은 모두 이 문제아를 빨리 처리하기를 바랐다. 시간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방 안에서 메시지를 든 쥐 한 마리가 셜리 포크의 발밑으로 달려갔다. 이것은 베스티아에서 온 메시지다. 곧 회합이 열릴 거라는 건 알고 있겠지. 그렇지. 조직에서 교도소에 손을 써놨다. 여기서 나가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감옥에서 소란이나 좀 피워. 시간은 현재로 돌아와. 민시우는 임무 장소에 도착했다. 눈앞의 건물을 보며 생각했다. 여기가 RC 각성자 교도소인가? 추아민이 RC 교도소로 달려갔을 때 죄수 호송 차량이 이미 출발했다는 말을 들었다. 뒤를 돌아보자마자 교도관이 말한 질주하는 죄수 호송 차량을 보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차를 몰아 뒤쫓았다. 호송차 안에서 민시우는 한가롭게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셜리 포크는 매우 불쾌했다. 상대방이 교도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셜리는 경멸하며 말했다. 어느 길드에서 보냈지? 내 이름을 듣고도 혼자 호송할 배짱이 있다니? 내 실력에 꽤 자신이 있나 보군. 민시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뭐 대단한 사람이야. 셜리는 족쇄를 짤랑거렸다. 이 구속구를 차고도 각성자 범죄자 5명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지. 평범한 호송차를 선택하고 너 같은 풋내기한테 A++ 급 헌터를 혼자 호송하게 하다니. 이제쯤이면 알아차렸어야지. 안 그래? 넌 죽은 목숨이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호송차가 공격을 받아 즉시 폭발했다. 산산조각 난 차량을 보며 풀밭의 노인이 중얼거렸다. 잡았나? 하지만 셜리는 부서진 호송차 문을 걷어차며 욕을 했다. 젠장, 늙은이야. 나까지 날려버릴 작정이었어? 노인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셜리가 목줄을 참겨갔다고 조롱한 뒤 호송관은 처리했냐고 물었다. 셜리는 충돌 때 그 녀석의 관자놀이를 3개 걷어찼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인 옆에 아이가 셜리의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추아민이 그들을 막아섰다. 노인은 추아민이 혼자라는 것을 감지했고 셜리는 단독으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는 A+급 스킬인 늑대인간을 사용하여 즉시 거대한 늑대인간으로 변신했다. 추아민은 놀랐다. 변신형 각성자라니. 하지만 그래봤자 본체는 인간이다. 그는 두려움 없이 A+급 스킬 아수라 금강난무를 사용하여 몸을 보이지 않는 갑옷으로 덮었다. 두 강력한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에너지 파동을 일으켰다. 힘겨루기 속에서 셜리는 남몰래 충격받았다. A급 속도 스킬이라니. 혼자서 이걸 상대하는 건 정말 귀찮군. 한편 추아민도 마찬가지로 놀랐다. 분명히 타격을 입혔는데 왜 쓰러지지 않는 거지? 그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노인은 지체하지 않고 아이에게 셜리를 돕게 했다. 아이는 즉시 장난감 히드라를 소환하여 추아민을 공격했다. 추아민은 옆으로 피하며 장난감 뱀 따위는 쓸모없다고 경멸적으로 생각했다. 다음 순간 히드라가 그의 몸을 단단히 감쌌고 그는 이것이 추적 스킬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묶인 상대를 틈타 셜리는 재빨리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추아민은 고통 속에 쓰러졌다. 셜리가 막 추아민의 숨통을 끊으려 할 때 강력한 힘이 그들 사이에 분화구를 만들며 모두를 흩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추아민의 히드라까지 파괴했다. 주문이 깨지고 힘의 충격으로 아이는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때 민시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적 앞에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소룡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는 허리에 찬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어느 게 생방송이지? 어느 게 녹화고? 이 광경을 본 셜리는 충격받았다. 말도 안 돼. 장난하는 거지. 내가 분명히 내장을 박살내도록 걷어찼는데. 노인 역시 새로 나타난 자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추아민만이 아직 민시우의 실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지원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민시우는 조용히 서서 마치 죽음 그 자체처럼 심판을 선고했다. 너희는 감시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했고 범죄자 구속구를 풀었으며 호송차를 파괴했고 이 풋내기 헌터를 거의 죽일 뻔했으며 나의 신성한 커피타임을 방해했다. 특수수사팀 헌터 권한에 따라 이하 3명을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즉결 처분을 집행하겠다. 그 말과 함께 추아민의 것과 비슷한 붉은 에너지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고 그는 지시했다. 똑똑히 봐라. 아수라 스킬은 타격하는 게 아니라 적을 꿰뚫는 거다. 그의 손바닥에 십자가 같은 문양이 나타났다. 셜리가 그에게 돌진하는 순간 그는 상대의 스킬 강화 방어를 주먹 한 방으로 뚫고 날려버렸다. 이것이 아수라 금강난무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수라 흑가펼무 광랑이었다. 옆에 있던 추아민은 턱이 빠질 듯 놀랐다. 저건 소룡 사부님의 기술인데. 셜리가 날아가는 동안 민시우는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 돌진했지만 옆에서 마후라가라는 주문이 들려왔다. 즉시 몇 개의 핏빛 번개가 그들을 갈라놓았고 민시우는 재빨리 번개 공격을 피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저주 문양이 나타났다. 이것은 그의 스킬 뇌벽섬광이었다. 마후라가. 민시우는 처음으로 저주 도구와 이중 영창을 사용해 스킬을 발동하는 것을 보았고 브레이는 신나서 노인의 스킬을 먹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민시우는 부정했다. 안 돼. 저건 일회용 두루마리 같아. 제작자가 새긴 저주에 만화를 주입하기만 하면 발동되지. 아주 비싼 물건이야. 한편 추아민은 여전히 민시우가 왜 자기 스승의 기술을 아는지 묻고 있었지만 노인이 설치한 중력진에 의해 땅에 짓눌렸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젊은이. 노인이 엄숙하게 말했다. 내 중력진에 저 젊은 녀석이 으스러져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민시우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협상하는 걸세.
날 무사히 가게 해준다면 이 아이는 살려주지. 노인이 대답했다. 사실 그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며 넌 우연히 이 임무에 참여했을 뿐이잖아. 안 그런가? 그냥 떠나기만. 말이 끝나기 전에 민시우가 끼어들었다. 무슨 헛소리야. 난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이 거지 같은 임무를 맡은 거라고. 그는 상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너희는 헌터를 전문적으로 죽이는 암살자들이지. 맞나? 그리고 꽤 규모 있는 조직의 일원이고. 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서 어느 조직 소속이지? 이협을 감지한 노인은 중력진을 제어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려 했다. 하지만 민시우의 충격파가 저주 도구를 산산조각냈다. 손바닥에서 솟구치는 에너지를 느끼며 민시우는 생각했다. 약 40% 회복됐군. 질 좋은 준비 운동이 효과가 좋은 모양이야. 이 기분 좋은 발견에 민시우는 더 이상 지체하기 귀찮아 즉시 노인에게 자백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인은 조직에 가입하려면 침묵의 서약이 필요하며 이 서약은 보통 서약자의 만화에 묶여있다고 말했다.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근처에 있던 셜리도 의식을 되찾고 천천히 일어섰다. 민시우는 경멸스럽게 웃었다. 죽는 게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거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서너 번 죽다 보면 익숙해질 테니. 그 말과 함께 녹색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이를 본 셜리가 즉시 공격했지만 구속이 풀린 추아민에게 저지당했다. 두 사람이 다시 싸우려 할 때 갑자기 민시우가 을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북풍. 순식간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녹색 소용돌이가 노인과 셜리를 둘러쌌다. 이것은 그의 SS급 바람 속성 스킬 천풍이었다. 민시우는 죽어가는 노인의 목을 잡고 마법으로 치료한 뒤 차분하게 말했다. 이게 죽는 느낌이다. 그의 눈에 피에 굶주린 빛이 번뜩였다. 몇 번 더 겪고 나면 내 질문에 기꺼이 답하게 될 거다. 그렇지. 노인이 여전히 입을 열지 않자 민시우는 우두둑 소리와 함께 그의 목을 꺾고는 다시 치료했다. 이 비인간적인 고문 방식에 추아민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인의 고통을 참아볼 수 없었던 셜리가 재빨리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자 노인은 마침내 베스티아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말에 그는 문득 기억해냈다. 눈앞의 인물은 수년간 실종되었던 3존 중 한 명, 미친 게 민시우였다. 민시우는 다가가 그들 앞에 쪼그려 앉아 민준의 기억 조각에서 본 살인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뱀 같은 놈 알아보겠나? 그 자는 베스티아 조직원이고 코드명은 블랙맘바입니다. 노인이 답했다. 헌터 정민준을 죽이라는 의뢰를 받은 적 있나? 민시우가 다시 물었다. 노인은 재빨리 아니오 라고 답했다. 우리는 거에 협력하지 않으며 서로의 신원이나 행방도 모릅니다. 이 늑대 놈을 탈옥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2년마다 열리는 조직회의가 있는데 조직에서 그가 참석하도록 탈옥을 명했습니다. 존귀하신 분 원하신다면 회의 장소와 잠입 방법을 알려드리고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땅에 엎드렸다. 부디 저희를 부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추아민은 즉시 민시우 곁으로 달려갔다. 형님, 설마 이 범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건 아니죠? 민시우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언제부터 내 형님이 됐지? 추아민은 숭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수라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제 사형이나 사숙이 되시는 겁니다. 아니, 잠깐. 분명 제 사조님이십니다. 민시우는 이 바보를 상대하기 귀찮아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어쨌든 나는 블랙맘바의 정보만 필요해. 이 범죄자들을 무시하면 조만간 조직의 손에 죽게 되겠지. 하지만 저들이 베스티아에 내 소식을 먼저 알리게 되면 그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그는 노인의 요청에 동의했다. 하지만 복잡한 일을 피하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만화 서약을 하도록 요구했다. 그것을 어기면 만화 코어가 봉인될 것이다. 그들은 이 서약이 또 다른 노예 계약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계약을 맺은 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민시우의 부하가 되었다. 이를 본 추아민은 몹시 부러워하며 즉시 민시우의 제자가 되겠다고 아우성쳤다. 뜻밖에도 민시우는 정말로 동의했다. 어쨌든 일주일 후에는 베스티아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울 텐데 이제 인력은 충분했다. 뒤처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직 필요했다. 그리고 민시우가 말한 뒤처리 담당자 황병구는 민시우가 실수로 범인을 탈출시킨 것 때문에 현재 RC 교도소 책임자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민시우를 돕기로 한 이상 그에게도 당연히 대책이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 신입 호송관이 말하길 죄수가 탈출하기 전에 교도소 고위층을 매수했다고 자백했다더군요. 책임자는 즉시 초조해하며 더듬거렸다. 녹음기 끄지 않았나? 그건 거짓말이 틀림없소. 하지만 황병구는 그런 소문이 있는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조해 주시죠, 소장님. 이 순간 그는 마침내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한 후 그는 사무실로 와서 민시우의 작전 계획을 들었다. 민시우는 다음 날 베스티아의 회의에 잠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곳에는 헌터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상급 각성자 8명 정도가 있을 것이었다. 황병구는 혼란스러웠다. 잠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시우는 시익 웃었다. 목적은 뻔하지. 전부 쓸어버리는 거. 곧 베스티아의 회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는 죽은 아이 외에 3명이 불참했다. 노인, 레드데몬, 그리고 설리였다. 배신자들에 대한 모두의 불만을 듣고 있던 흉터가 있는 남자가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배신자 처리에 관해서는 리더께서 명령을 내리실 것이다. 그가 언급한 리더 커트도 입을 열었다. 배신자들을 처리할 사람을 데스매치로 정하는 건 어때?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블랙맘바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다. 배신자들은 날짜만 정해지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이미 회의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짧은 갈색 머리의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뭐, 설마 당장 여기로 쳐들어오기라도 하겠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 위에서 침입자를 알리는 경보가 울렸다. 암살자들은 마지못해 일어나 각자 입구 하나씩을 맡아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했다. 5명의 암살자가 떠난 후 회의실에는 리더 커트와 블랙맘바 그리고 포큐파인이라는 소녀만 남았다. 남아있는 명백히 강해 보이는 암살자들을 보며 황병구는 속으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평생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는데 왜 하필 지금 대박이 터진 거지? 시간은 30분 전 민시우 일행이 베스티아 회의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로 돌아간다. 노인 레드데몬이 소개했다. 이곳에는 침입자 감지기가 있는 입구가 5개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매번 바뀌어서 입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와 연결된 입구는 이 5개뿐입니다. 그리고 갓길은 결국 중앙회의실로 이어지므로 어느 쪽으로 가든 목표물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럼 입구 하나당 1명씩이군. 민시우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는 황병구에게 휴대용 무전기를 꺼내게 하고 모두에게 힘든 상대를 만나면 무전으로 자신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내린 후 일행은 출발했다. 시간은 현재로 돌아온다. 황병구는 무전기를 들고 몹시 갈등했다. 그는 각 구역에서 전투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고 무전기가 있더라도 즉시 모두를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일단 상대방의 힘을 먼저 빼놓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다리 주머니에서 구슬 모양의 폭탄 여러 개를 꺼내 회의실 바닥에 조용히 던졌다. 포큐파인이 장난스럽게 그 구슬들을 주우려 했지만 구슬들은 닿자마자 폭발했고 포큐파인도 죽었다. 그 직후 수류탄이 아래로 던져졌다. 하지만 블랙맘바가 다시 튕겨냈고 수류탄은 황병구가 있는 입구에서 폭발했다. 황병구는 재빨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블랙맘바는 당연히 그의 정체를 알아봤다. 상황을 살피던 황병구는 심각하게 생각했다. 젠장 1명밖에 못 잡았나? 이미 테러리스트 진화병 마법 수류탄을 던졌는데도 저 둘은 멀쩡하다니. 특히 저 대장처럼 보이는 놈은 대체 뭐지? 하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싸울 수밖에 없었다. 황병구가 염력으로 조종하는 비도의 얼굴이 베이자 블랙맘바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내 스킬이 염력인 걸 잊고 있었군. 한편 황병구는 상대방의 빠른 회복 속도를 보며 만화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저런 속도와 체력을 가질 수 있다니 하고 생각했다. 생각하는 동안 블랙맘바는 이미 그에게 돌진해 주먹 한 방으로 벽에 세게 쳐박았다. 적이 너무 강한 것을 본 황병구는 재빨리 무전기를 꺼내 지원을 요청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블랙맘바가 그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상대방은 그의 지원 요청을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은 누가 올까? 레드데몬? 아니면 그 냄새나는 늑대? 어쩌면 전부 다일지도. 그가 말하는 사이 3사람이 그를 공격했다. 그는 간신히 공격을 피했다. 그러고는 이들이 구역 암살자들을 너무 쉽게 물리치고 달려온 것에 놀랐다. 그를 의아하게 만든 것은 이들이 정말로 모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었다. 공격을 피하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타이거와 그리즐리를 쉽게 이겼을 리가 없는데. 그렇지.
추아민이 세 사람의 힘을 합쳐 블랙맘바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상대는 그의 손목을 잡고 쓰레기처럼 옆으로 내던졌다. 블랙맘바도 물었다. 넌 HMCS 소속이 아니군. 여기 있는 거지? 전혀 다른 신분과 위치의 사람들을 보며 블랙맘바는 의아해했다. 어떤 연관성도 생각나지 않아. 어제 막 모인 오합지졸 같군. 게다가 서로 모를 법한 각성자들까지. 조직 같지는 않은데 누가 너희를 모았지? 근처에 있던 황병구가 추아민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착했는지 물었다. 추아민은 입구에 들어와 적과 교전한 직후 민시우가 갑자기 나타나 중앙회의실로 직행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레드데몬과 설리도 같은 상황을 겪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민시우의 목적은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블랙맘바의 발을 묶어두게 하는 것이었다. 한편 싸우던 설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다. A+급 각성자를 상대로 살살 하라니. 그게 말이 돼. 게다가 저 블랙맘바 녀석 전력을 다하지도 않고 있잖아. 레드데몬도 조용히 생각했다. 변신계 각성자 블랙맘바. 속도든 힘이든 그는 부단장급 실력자다. 하지만 감지나 추적 같은 고레벨 마법 스킬은 없을 텐데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리더인 쿠르트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겠지. 그녀의 스킬은 나조차도 모른다. 언제 갑자기 터져 나올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재빨리 결박진을 발동하며 외쳤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구경꾼인 자신까지 묶인 것을 본 쿠르트가 여유롭게 한숨 쉬었다. 정말 나까지 봐주지 않을 셈이야? 레드데몬은 그녀에게 꼼짝 말고 있으라고 말했다. 전설급 저주도구로 펼친 결박진은 그녀조차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쿠르트는 웃으며 한숨 쉬었다. 어머나, 내 새로운 주인은 배경이 대단한가 보네. 그런 것까지 손에 넣어주다니. 하지만 조직을 너무 쉽게 배신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아? 그렇지, 포큐파인?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전에 죽었던 포큐파인이 일어나 레드데몬에게 돌진했고 순식간에 그를 날려버렸다. 한편 블랙맘바도 인내심을 완전히 잃고 사슬을 한 번에 끊어버린 뒤 진지하게 첫 번째 스킬인 용인화를 발동해 순식간에 도마뱀 인간으로 변신했다. 셜리가 부활한 포큐파인과 싸우느라 바쁘고 황병구도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 추아미는 이 강적을 혼자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첫 교전에서부터 그는 블랙맘바의 변신 유형이 셜리와 비슷하지만 만화의 질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가 탱커 역할을 하며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그 순간 블랙맘바의 강력한 주먹을 마주한 추아민이 방어하려 했다. 하지만 황병구가 비도를 조종해 블랙맘바의 팔을 찔렀다. 다음 순간 비도는 그의 몸에서 나온 독에 부식되었다. 블랙맘바가 조종한 바위들에 의해 모두가 순식간에 갈라졌다. 바위가 황병구의 머리를 짓누르려는 것을 보고 추아민이 급히 경고했지만 한눈을 판 사이에 블랙맘바의 주먹에 맞아 땅에 쓰러졌다. 블랙맘바는 황병구의 뒤로 순식간에 이동해 팔로 그의 목을 단단히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는 회의실 바닥에 비상 방어용 자폭 추적 및 강화 진법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여긴 뱀의 소굴이라는 뜻이다. 한번 들어오면 살아서 나갈 생각은 마라. 말하면서 그는 팔에 조용히 힘을 주어 황병구를 질식시키려 했다. 갑자기 그는 맹렬한 살기를 감지했다. 다음 순간 누군가가 포탄처럼 회의실로 돌진해 들어왔다. 민시우가 귀신처럼 나타나 블랙맘바의 목을 잡고 벽에 세게 밀어붙였다. 그의 눈에 흥분된 살기가 번뜩였다. 드디어 찾았다. 이 빌어먹을 뱀 자식. 아직 싸우고 있던 포큐파인이 이 불청객을 돌아보며 물었다. 누구냐? 하지만 민시우의 번개 마법에 바로 제압당했다. 이것을 본 쿠르트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아, 말도 안 돼. 이 공간의 모든 진법을 역전시켰다고? 민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안에 있던 브레이가 멋대로 소리쳤다. 전부 위대한 분이 도와줬기 때문이지. 이 멍청이는 사실 꽤 멍청하거든. 한편 블랙맘바는 마침내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민시우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내가 바로 베스티아 암살자들을 학살하고 이놈들을 모은 범인이군. 민시우의 눈은 블랙맘바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다. 범인이라고. 내 놈이 바로 범인이야, 이 자식아. 그 순간 쿠르트는 마침내 민시우 일행이 블랙맘바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물었다. 블랙맘바는 단지 의뢰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재빨리 설명했다. 그는 민시우를 보며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복수하고 싶나? 그는 칭찬했다. 내가 누굴 죽였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데
여러모로 대단하군. 당연히 복수지.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그 말과 함께 민시우는 회의실의 강화 진법을 역전시켜 블랙맘바를 그 안에 가두는 함정 진법으로 만들었다. 아무리 견고한 방어라도 민시우의 무자비한 공격 아래 너덜너덜해졌다. 블랙맘바는 이제 피를 토했지만 그의 어조는 흥분되어 있었다. 너 같은 녀석은 처음 만나본다. 진법을 발동하면서 그는 물었다. 대체 누구냐? 날 찾는 목적이 뭐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한 부식성을 띤 검은 안개가 파도처럼 민시우를 공격했다. 민시우는 가볍게 뛰어올라 검은 안개를 피하고 블랙맘바의 머리 위로 날아올라 그의 머리를 여러 번 짓밟은 뒤 마침내 발로 차서 굴복시켰다. 민시우는 그의 목을 잡고 험악하게 물었다. 누가 정민준을 죽이라고 의뢰했지? 정민준의 얼굴이 즉시 블랙맘바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민시우가 정민준과 관련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복종하는 척하며 민시우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혀에 있던 진법이 발동했다. 부식성 강한 검은 안개줄기가 민시우의 얼굴 전체에 뿌려졌다. 블랙맘바가 그를 비웃으려던 찰나 민시우가 구역질하며 욕하는 것을 보았다. 이 자식이 감히 내 얼굴에 침을 뱉어? 그러고는 치유 마법으로 얼굴에 묻은 역겨운 검은 물을 닦아냈다. 블랙맘바는 이제 정말 당황해서 서둘러 커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벅찼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블랙맘바는 서둘러 진실을 밝혔다. 의뢰인은 판데모니움이었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시우가 그의 목숨을 끊었다. 민시우는 생각했다. 판데모니움? 이때 커트는 마침내 이 비범한 침입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그녀는 손쉽게 모두의 속박에서 벗어난 뒤 후드를 벗자 소녀처럼 순진한 얼굴이 드러났다. 드디어 알아봤네. 10년 전에 사라졌던 1세대 헌터, 미친 개 민시우. 민시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도 판데모니움 소속이냐? 커트는 그 주장을 부인했다. 그녀는 언니에게서 마법 치유 스킬을 쓰는 1세대 헌터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 말과 함께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의식을 잃었던 포큐파인이 즉시 깨어나 속박을 풀었다. 그들은 천장을 뚫고 나가 공중에 떠 있었다. 커트는 민시우에게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건네고는 진을 발동시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민시우가 블랙맘바의 시체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역시 판데모니움이었군. 민준아, 대체 뭘 알아낸 거냐? 집으로 돌아온 민시우는 계속 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판데모니움의 기원을 떠올렸다. 20년 전 게이트가 열렸을 때 모든 힘의 근원인 만화를 비롯해 몬스터, 마정석 등 희귀 자원들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각성자와 같은 마족들, 그들은 만화 사용과 특수 스킬에 능했으며 다른 차원에서 온 종족이었다. 그놈들은 지구의 혼란을 틈타 침략했고 고차원의 관리자 행세를 하며 조용히 게이트를 장악했다. 심지어 인간을 하등 종족으로 여기며 대륙 곳곳에 마왕성을 거점으로 세우고 주인 행세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마족 지도자, 즉 마왕을 따르는 인간들을 모은 비열한 조직이 나타났다. 그 조직이 바로 판데모니움이었다. 다행히 마족의 폭정은 곧 만화 사용에 익숙한 1세대 헌터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지구를 지키려는 인간들은 마족과 싸웠고 마침내 승리하여 혼란을 끝냈다. 그리고 10년 동안 민시우는 4대 마왕을 무찌르고 차원의 틈으로 날아갔다. 판데모니움은 이미 해체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이름을 들을 줄은 몰랐다. 이 생각을 하던 그는 몸속의 브레이를 깨워 이 세계에서도 용을 노예로 삼는 마족을 만났었다며 마족들은 차원을 가리지 않고 양아치 짓을 하냐고 물었다. 브레이는 모른다고 했다. 이 세계에서 민시우를 만나기 전 기억을 되찾지 못했으며 단지 마족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갔다는 막연한 느낌만 있다고 했다. 민시우는 그때 마족에 대한 정보를 더 조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족의 만화 형태가 인간과 다르다는 것과 10년 전보다 인간을 모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민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황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형이 헌터 암살 조직을 소탕하게 시켰다면서요. 그는 진심으로 조언했다. 형, 내가 너무 주목받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최대수가 알게 되면 민시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황병구가 이미 기록을 지워주기로 했고 어차피 직접 최대수를 만날 계획이었다. 민시준이 여전히 걱정하며 잔소리하는 것을 보고 민시우는 아이를 달래듯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난을 쳤다. 민시준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분개하여 요구했다. 우리 길드 신입 헌터들 기초훈련 좀 도와줘야겠어요. 신지수 헌터 기억나죠?
그 친구 각성 스킬이 특이해요. 형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민시우는 당연히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동생에게 밥이나 하라며 내보냈다. 이때 황병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울부짖음 속에서 민시우는 알게 되었다. 헌터 암살단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여러 부서에서 HMCS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다. 커트 사건 이후 백전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제 소탕작전 참가자 명단에서 민시우의 이름이 삭제되고 황병구만 남았으니 그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강력한 암살자들을 물리쳤는지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민시우가 나서서 이 사실을 인정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시우는 밥 먹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황병구의 애원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는 나른하게 거실 소파로 걸어가 앉더니 민시준에게 최근 마족의 동향에 대해 물었다. 민시준은 4대 마왕이 사라진 후 마족들이 먼저 평화조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약 이후 그들은 극지 대륙에 주둔하며 지구에 스며드는 만화를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그들은 극지 대륙을 거의 떠나지 않았고 오랫동안 전선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민시우는 이른바 평화조약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에게 온갖 쓰레기가 있듯이 마족에게도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커트를 떠올렸다. 그녀가 사용한 만화 형태는 마족과 거의 동일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그녀는 마족과 인간의 혼혈일까? 이 생각을 하며 그는 제자들과 찍은 사진을 들어 유심히 살펴보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저 민준의 복수를 위해서였는데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하니 이 싸움이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는 예감이 든다. 그 후 민시우는 주하민 외 2명을 불러 특별 훈련을 시키며 만화 순환을 마스터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인간이 처음 만화를 감지하면 몸속에 코어라고 불리는 만화 저장소가 열린다. 코어에서 순환하는 만화가 생성하는 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성하여 외부로 발현되어 스킬을 형성한다. 코어의 밀도는 제어 효율에 따라 달라진다. 훈련 기간이 길수록 코어 용량도 커진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면 몸의 2번째 코어를 열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 기준으로 보면 인류가 만화에 노출된 지는 고작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렇지. 아직 미지의 힘이니 그 본질을 더욱 통달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주하민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너희 기준? 설명을 마친 민시우는 그들에게 명상 훈련을 계속하게 했다. 바로 그때 황병구도 찾아왔다. 그는 민시우에게 백준호가 찾으니 빨리 본부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본부로 가는 길에 두 사람에게 가로막혔다. 나타난 이들은 HMCS 강남 지부장 준태와 팀장 성창원이었다. 그들은 황병구가 큰일을 해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왔다. 적인 성창원을 보자 황병구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났다. 그는 성창원에게 꺼지라고 했지만 상대는 계속 달라붙었다. 심지어 이 기회를 틈타 민시우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민시우에게 그런 벌레 같은 존재는 신경 쓸 가치도 없었기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태는 그가 자기소개도 하지 않는다며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가 어찌 천하의 독설가 민시우를 당해내겠는가? 그는 즉시 핏대가 설 정도로 쏘아붙여졌고 민시우를 공격하려 했지만 황병구의 목소리에 제지당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은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불러일으켰다. 결정적인 순간 백준호가 도착해서 상황을 수습했다. 도발하던 두 사람은 즉시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 아래 백준호는 민시우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로 인해 그 두 사람은 지부장실에서 민시우의 정체에 대해 더욱 궁금해했다. 민시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부장님께서 저를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예상대로 백준호는 RC 교도소 호송 임무 사건 때문에 온 것이었다. 그는 먼저 황병구를 내보낸 뒤 자신의 추측을 밝혔다. 베스티아 소탕과 탈주 사건은 민시우와 관련이 있으며 민시우는 호송 임무 중 관련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전호는 헌터 수사 명단에 오른 각성 범죄자들을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특히 민시우처럼 미스터리한 신인이 연루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그는 민시우의 옛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민시우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민시우는 날 만나고 싶다고 하며 궁금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전호가 소개했습니다. 1세대 헌터의 전설이자 3존 중 한 명이며 무인 길드 회장인 도경우 헌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자카야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시우 안에 있던 브레인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페그바, 이 늙은이는 누구야? 왜 너한테 아는 척하는 건데?
민시우는 뇌파로 답했습니다. 1세대 헌터 3존 중 한 명인 검기 도경후. 그 시절 내 동료야. 도경후가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냐고 묻자 민시우는 술을 마시며 여유롭게 설명했습니다. 민시우가 다른 세계에서 100년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도 도경후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민시우는 그때 4대 마왕을 죽인 후 차원 마법이 발동했는데 그게 마왕의 마지막 스킬이었는지 아티팩트의 힘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경후는 4대 마왕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고 이 말에 민시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도경후는 먼저 진정하라고 말한 뒤 마왕이 살아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시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시우가 4대 마왕을 물리치고 사라진 후 인류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가 나타난 후 마물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여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게이트를 닫았지만 어중이떠중이 각성자들이 들고 일어나 치안이 무너졌고 이어서 마인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족들이 먼저 평화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 각국의 재해복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게이트를 닫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기력이 다한 마왕의 유해를 수습하고 원래 차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머물 극지방 영토를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게이트와 만화에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게이트 이전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 헌터들이 모여 조약에 동의했습니다. K국을 대표하여 조약에 동의한 헌터는 최대수였습니다. 조약 체결 후 마족들은 지원을 제외하고는 지정된 극지방 영토를 떠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1세대 헌터들은 마족의 제안을 의심하고 반대했지만 마인 전쟁에서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민시우가 사라진 후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후 나 역시 마족의 움직임을 의심하지 않았어. 내가 돌아온 걸 보기 전까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 민시우는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도경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 자신 미친 게 민시우라는 존재 말이야. 지난 10년간의 기록에서는 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최대수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거에 지워버렸지. 2세대 이후의 헌터들은 대부분 너의 업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오늘 널 보기 전까지 나조차도 내 얼굴을 겨우 기억할 정도였으니까. 우리 수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잖아, 안 그래? 고작 10년 만에 넌 완전히 잊혔어. 지금 돌이켜보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져. 부자연스럽다. 민시우가 정곡을 찔렀습니다. 마족과 최대수가 다른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럴 거야. 그 녀석은 그때나 지금이나 널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도경후가 대답했습니다. 민시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작 내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라고. 자존심이 그렇게 센가? 이때 도경후가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싸웠던 제자들이 상황을 더 잘 알 텐데 만나볼래? 민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말대로 모두 흩어졌다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도경후는 강여화가 아직 K국에 있으며 청화 길드를 이끄는 S급 마스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애가 특히 내 말을 잘 따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설마 최대수 밑으로 들어가 부하가 됐을 줄은 몰랐네. 이 말에 민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의 만남을 몰래 촬영하여 방금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본 강여화는 정말 민시우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거대한 기쁨과 원망이 뒤섞여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민시우를 찾으며 겪었던 모든 고난을 떠올리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수의 부하가 된 후로 민시주는 그녀에게 어떤 소식도 공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을 보내 도경후를 추적했습니다. 모두가 민시우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온 세상을 뒤져도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무사히 K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즉시 일어나 민시우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막 떠나려던 참에 갑자기 나타난 최대수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잖니. 그는 천천히 강여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딜 그렇게 서둘러 가는 거니?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동요하지 않던 내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그 녀석이 정말 돌아온 모양이구나. 그는 강여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번 버려졌으면서 왜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고 순진하니? 핏줄이란. 내 여동생의 유일한 딸을 내가 어떻게 쉽게 놓아주겠니? 넌 내 유일한 조카잖니. 강여화는 그의 손을 부리치며 스승님을 찾기 위해 그의 팀에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민시우의 실종에 자신이 연루되었다고 의심하며 겉으로는 복종하면서도 속으로는 불복하며 자신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헌터는 막대한 자본과 같아. 유용한 인력이자 최씨 가문의 핏줄인 너를 내가 어떻게 민시우에게 넘겨주겠니? 강여화는 최대수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을 버렸다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줄곧 자신을 키워주고 지금의 강여화로 성장하게 해준 사람은 민시우였다고.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순식간에 그녀의 모든 힘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 그건 그놈이 내가 흉악범의 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지. 어리석게 굴지 마라, 여화야. 최대수는 천천히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만약 그가 너의 과거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너의 출신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고 강여화만이 홀로 내면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장면은 제국 길드 본부로 전환됩니다. 민시우는 동생의 요청에 따라 신입들을 위한 합동훈련을 진행하러 왔습니다. 그는 또한 적기와 설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헌터들이 설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민시우는 그에게 마스코트 탈을 쓰게 했습니다. 모두가 모인 것을 보고 민시우는 그들을 길드 소유의 F-5 게이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숲에 도착했습니다. 민시우는 즉시 신지수와 김병국에게 그들의 기술을 시연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몸 안의 만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쪽은 오랜 시도 끝에 신지수가 곧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갑자기 통제 불능이 되어 그녀를 땅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민시우는 그녀에게 채찍을 던져주며 그것이 주문 보조 저주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문이 많고 복잡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저주 도구를 써서 다시 해보라는 말에 신지수는 채찍을 꽉 쥐고 다시 시도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하게 고블린 무리가 나타났다. 민시우는 즉시 전장에서 물러나 김병국과 신지수에게 그들을 처리하게 했다. 김병국은 재빨리 스킬을 사용했지만 고작 B+급 추적 스킬이었다. 게다가 만화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스킬을 난사할 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금세 모든 만화를 소진해버렸다. 결정적인 순간 신지수가 마침내 영창을 마치고 A+급 스킬인 테이밍을 사용했다. 고블린들은 즉시 그녀에게 조종당해 공격을 멈췄다. 신지수가 물러서라고 명령했다. 고블린들은 순순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 광경을 본 설리와 적기는 다소 놀랐다. 신지수가 희귀한 지배 계열 스킬을 사용한 것이다. 신지수도 자랑스럽게 자신의 성과를 민시우에게 보여주었다. 민시우는 나른하게 대답했다. 엉덩이나 봤는데 고작 한 마리 조종할 수 있으면서. 그래서 뭐. 순식간에 신지수의 비명이 숲속에 울려 퍼졌다. 이 훈련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그들이 게이트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막 밖으로 나오자 앞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신지수가 설명하길 최근 제국 길드와 청화 길드가 중동 사막에서 동시에 게이트를 발견해서 지분 분배를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청화 길드 사람들이 도착한 것을 보고 민시우는 인파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한편 한 부하가 강여화에게 청화와 제국이 게이트를 발견했을 때 그 안에는 이미 한 무리의 헌터 시체들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그 시체들은 평범한 몬스터에게 공격당한 것 같지 않았다. 내장이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여화는 생각에 잠겼지만 민시우의 목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어이, 여화야. 스승님이 돌아왔다. 인사 안 하느냐. 하지만 그가 상상했던 따뜻한 사제간의 재회는 일어나지 않았다. 강여화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녀오셨습니까, 스승님? 민시우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 황급히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과 빨개진 귓불을 보며 민시우는 생각했다. 저 녀석 울었나? 10년 만에 만난 스승님을 보자 강여화는 어릴 적 구석에 숨어 자주 울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민시우는 언제나 그녀를 찾아내 위로하며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그녀는 늘 민시우에게 거둬졌다는 생각에 열등감을 느꼈다. 하지만 민시우는 그녀에게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을 오빠처럼 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것을 떠올리자 강여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말할 수 없는 소녀의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단지 민시우의 여동생이나 제자가 아니라 그의 이상적인 세상을 돕는 파트너가 되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지만 자신이 중범죄자의 자식이며 민시우에게 그런 감정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라도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님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 그녀는 민시준을 찾아가 매우 중요한 것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경우 또한 마족과의 거래에 관해 최대수를 찾아갔다. 다른 이의 분석을 듣고 최대수는 그가 틀림없이 민시우를 만났고 이런 생각들은 민시우가 그에게 말해준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도경우에게 최고가 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수많은 강적과 마주하고 물리치며 계속해서 더 큰 힘을 얻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마족과 어떤 거래를 했든 그것은 올바른 판단 때문이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도경우는 즉시 따져 물었다. 민시우의 실종과 그의 기록이 삭제된 것이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까? 난 민시우에 대해 신경 쓴 적이 없다. 그가 돌아온다면 놈을 짓밟을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는 것뿐이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삼자 대면에 참여하지. 최대수가 대답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거 잘됐군. 나도 신경 안 쓰거든. 그리고 내 놈에게 물어볼 게 좀 있다. 민시우가 마법진을 통해 발코니에 나타났다. 그의 시선은 차분했다. 오랜만이군, 최대수. 그리고는 마법을 시전해 발코니 유리를 박살냈다. 오랫동안 부재했던 숙적이 나타나자 최대수의 눈에 흥분이 스쳤다. 민시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만마전과 손잡고 나를 다른 세계로 보낸 게 너냐? 정민준의 죽음도 너와 관련이 있나? 최대수는 픽 웃었다. 고작 그런 걸 물어보려고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건가? 아주 재미없어졌군, 미친 개. 이 멍청이를 상대할 인내심이 없었던 민시우는 최대수 뒤편 벽에 화분을 던져 박살냈고 파편이 그의 얼굴을 스치자 악랄하게 위협했다. 살고 싶으면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그리고 여화, 감히 내 제자를 건드렸다간. 그는 말을 잇는 대신 만화를 활성화했고 그 의미는 명확했다. 최대수는 화를 내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미친 개는 이래야지. 살기등등한 전쟁광의 기운. 참으로 그리운 느낌이군. 그의 주위에서도 힘이 솟구쳤다. 하지만 나 역시 내 지위를 이용해 전 세계의 강한 헌터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계속 성장해왔다. 이제 과거의 적들이 내뿜던 살기 따위는 전혀 아프지도 않고 내 피를 끓게 만들지도 못하지. 그는 사나운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로는 그런 시시한 질문에 대답하게 만들 수 없어. 적어도 목숨을 걸고 너와 싸우고 싶게 만들어야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도경우가 그들 사이로 순식간에 나타나 중재하며 자신들의 위치와 상황을 생각하라고 일깨웠다. 어쨌든 둘 다 사회적 중심인물이라 일거수일투족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최대수는 그가 흥을 깬다고 생각했다. 기회만 되면 자유롭게 싸우고 서로를 죽이고 순위를 다투던 그 시절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민시우에게 정민준의 죽음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강여화 또한 자발적으로 자기 편에 합류했다고 했다. 만약 민시우가 다른 것을 알고 싶다면 다음에는 정식으로 자신을 찾아오면 자유롭게 싸울 장소를 마련해주겠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하들에게 무한수 길드에 연락해 A급 게이트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고는 강여화를 게이트 안으로 데려갔다. 사무실에서 민시준은 7시간 전 강여화와의 대화를 회상했다. 그녀는 게이트 근처에서 발견된 헌터 시체들을 조사한 결과 모든 내장이 세포 단위로 파열된 것을 알아냈다는 정보를 밝혔다. 특수 스킬을 사용하는 적을 만났거나 단체로 무언가를 복용한 것으로 보였다. 이 헌터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아이즈라는 상인 길드와 관련이 있었고 이 길드는 게이트 근처에서 활동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이 길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아무 정보도 찾을 수 없었으며 길드장이 마족이라는 소문만 들었다. 말을 마친 후 그녀는 문 쪽으로 돌아섰지만 떠나기 전에 덧붙였다. 이건 스승님께 비밀로 해주세요. 전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회상하며 민시주는 이해했다. 역시 여와 누님이 10년간 아무 이유 없이 최대수 밑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형을 찾기 위해 최대수 밑으로 들어간 거라면 이제 형이 돌아왔는데 왜 아직도 저러는 걸까? 형은 새직계 제자를 완전히 신뢰했지만 민시준이 보기에는 그들 모두 비밀을 품고 있어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중얼거렸다. 여와 누님과 소룡형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갑자기 민시우가 나타났다. 여와한테 무슨 일 있냐, 시준아? 무한수 길드의 전용 F급 게이트 안에서 최대수는 조용히 서서 10년 전 그 사건을 회상했다. 그 당시 제2마왕의 하인 스카탄이 그에게 접근해 민시우의 기억을 지우는데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스카탄은 이것이 마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인간에게 거의 패배할 뻔한 굴욕적인 기록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했지. 그는 최대수의 마음을 움직일 조건을 제안했어 바로 만화의 한계에 도달하도록 돕겠다는 것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던 중 그가 기다리던 강여화가 때마침 나타났어. 그녀를 보자 최대수는 당시 민시우의 기억을 지우자는 마족의 제안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말했지. 하지만 민시우의 기록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말을 하며 그의 손에 붉은 기운이 형성되더니 강여화를 공격했지. 강여화는 간신히 공격을 피했고 즉시 최대수의 말이 모두 자신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 사실 민시우가 겪었던 모든 일은 그와 관련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S급 헌터인 그녀가 어찌 SS급 헌터를 상대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곧 부상을 입고 쓰러졌지. 최대수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는 민시우의 투지를 한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강여화는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지. 나 하나 때문에 스승님께서 내 놈의 바보 같은 장난에 어울려 주실 것 같아? 최대수는 그녀의 어깨를 밟았어. 그래, 확신해. 최근 그 녀석의 눈을 보고 확신했지. 그는 지난 10년 동안 그곳에 많은 것을 남겨두고 왔으니까. 말을 하며 그는 발에 힘을 주었어. 넌 그저 도화선이 되어주기만 하면 돼. 그와 함께 손바닥에서 사슬 모양의 저주 도구가 나타나 강여화를 단단히 묶었고 여전히 발버둥치는 그녀를 보며 최대수는 의미 없는 저항은 그만두라고 충고했지. 이건 흑천의 최고의 장인이 만든 저주 도구다. S급 헌터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지. 이 저주 도구는 만화를 흡수하거든. 내가 발버둥 칠수록 코어를 더 빨리 고갈시킬 거다. 마음껏 발버둥 쳐봐. 그게 내 역할이니까. 강여화의 눈에는 두려움 없는 반항심이 서렸지.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귓가에 폭발음이 울렸어. 민시우가 번개처럼 최대수 앞으로 돌진했고 둘은 즉시 격렬한 힘의 충돌을 일으켰지. 그 충격은 너무나 강해서 사막 전체를 산산조각냈어. 최대수는 이 공격을 받아내며 흥분해서 외쳤지. 지금부터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지루했던 구시대의 영웅은 여기서 사라질 것이다. 이 땅의 최강자 최대수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중 두병 같은 대사에 민시우는 크게 불쾌했어. 뭔 개소리야. 즉시 마법진들이 열렸지. 황금빛 번개가 헤엄치는 용처럼 최대수를 향해 날아갔어. 최대수는 웃으며 이 공격을 가볍게 받아넘겼지. 정말 싱겁군, 미친 개. 1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의 격차를 이렇게나 벌려놓았군. 브레인은 초조하게 걱정했지. 쓰레기, 괜찮아. 아직 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 하지만 민시우는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어. 그는 즉시 모든 에너지를 방출했고 이전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황금빛 번개가 그를 감쌌지. 이 순간 그는 최대수와 죽을 때까지 싸울 작정이었어. 브레인은 초조하게 경고했지. 너 미쳤어. 내 만화는 기껏해야 절반밖에 회복되지 않았고 저 앞에 있는 녀석은 내가 만난 어떤 인간보다 강해.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계까지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민시우는 중얼거렸지. 절반이면 됐어. 아무 문제 없어.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최대수에게 첫 공격을 날렸어. 하나의 황금빛과 하나의 붉은빛의 강력한 힘의 대결은 천지 사이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지. 순식간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울부짖었어. 눈앞에서 황금빛과 붉은빛이 뒤섞여 모든 것을 휩쓰는 토네이도처럼 에너지장을 이루는 것을 보며 강여화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각성자라 불리는 1세대 헌터들의 격돌이구나. 그 속도는 너무 빨라서 육안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어.
이것이 S급과 SS급의 차이인가? 한 차례 격돌 후 최대수는 삼지창을 소환의 무기로 사용하며 본격적으로 민시우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민시우는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장난감 수집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군. 그와 함께 마법진을 펼쳐 땅에서 흙벽을 솟아오르게 해 최대수의 공격을 막으려 했어. 하지만 최대수의 삼지창은 신기인 듯 흙벽을 거침없이 뚫어버렸지. 그리고 창 끝은 민시우를 향했지만 민시우는 창자루를 직접 움켜쥐었어. 자신의 무기가 잡히자 최대수는 재빨리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검을 소환하고 그중 단검 하나를 쥐고 민시우에게 돌진했지. 민시우는 즉시 방패를 펼쳐 공격을 막았어. 하지만 방패벽은 최대수의 단검에 의해 여전히 균열이 갔지. 그는 기세를 몰아 거대한 망치를 소환하여 엄청난 힘으로 민시우의 방패를 부수려 했어. 결정적인 순간 민시우는 빙하창을 사용했지. 수많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즉시 최대수 뒤에 나타났어. 그는 즉시 망치로 막아 얼음 송곳의 힘과 격렬하게 충돌했지. 얼음 송곳들은 산산조각 났어. 거대한 망치 또한 강한 충격으로 금이 갔지만 그 자신은 옷자락이 살짝 더러워졌을 뿐이었지. 다소 의기양양하게 말했지. 강한 녀석들은 정말 쉽게 쓰러지지 않는군. 민시우도 짜증스럽게 옷을 털며 말했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살고 싶으면 여화의 사슬이나 풀어. 그게 내 목적이라면 저 계집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겠군.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하고도 아직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싶나? 최대수는 반박했지. 아니, 넌 계속 공격할 수 있잖나? 그는 강여화를 보며 말했어. 이것만으로도 저 계집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 그는 무자비하게 강여화의 죄악으로 가득 찬 과거를 폭로했어. 연쇄 살인마의 딸이라는 것을. 이거 참 대단한 영광 아니겠나? 강여화는 무너지며 소리쳤어. 닥쳐. 가장 소중한 사람 앞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들키자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 계속 말하면 다음 순간 민시우의 부드러운 위로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어. 움직이지 마, 여화야. 다친다. 그와 함께 민시우의 손에서 힘이 솟구쳤어. 이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욕당한 강여화를 위해서라도 최대수를 철저히 꺾어버릴 거야.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최대수는 또 다른 방패를 만들어냈어. 방어 자세를 취하자마자 민시우가 이미 그의 앞으로 돌진했지. 주먹 한 방에 방패가 깨졌어. 최대수는 만화 사용 방식에 내심 놀랐지. 아니, 밀도 자체가 달라졌어. 그는 충격 속에서 민시우의 힘에 몇 미터나 밀려났지. 흥미롭다는 듯 물었지. 스킬 출력을 조절하는 너의 서투른 전투 방식 10년 전과는 다른가? 민시우는 다시 공격을 날렸어. 그건 전술도 모르는 놈이 할 소리는 아니지. 그땐 내가 아직 어렸으니까. 최대수는 민시우의 발밑에 있는 마법진에 장검을 꽂아 넣었다. 원래 녹색으로 빛나던 마법진은 즉시 붉은색으로 변했고 땅속에서 두 개의 쇠사슬이 튀어나와 민시우의 발을 단단히 묶었다. 최대수는 마법진에서 거대한 검을 소환하여 그 거검을 들고 민시우를 향해 세게 내리쳤고 검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거대한 흙먼지가 일어나 민시우의 모습을 삼켜버렸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여화는 가슴 아프게 스승님을 외쳤다. 최대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연기가 걷히며 그 모습이 드러났다. 민시우는 칼날을 굳건히 잡았고 그의 눈은 왕의 위엄으로 가득했다. 넌 내 상대가 안 돼. 최대수, 상대가 이 강력한 검을 맞고도 무사한 것을 보았다. 최대수의 검을 쥔 손은 떨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전설적인 아티팩트, 건물 전체를 가를 수 있는 거대한 검. 민시우는 그것을 꼼짝도 못하게 잡을 수 있다. 민시우는 거대한 검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물었다. 10년 수련한 게 뭐 대수냐? 나는 100년을 수련했다. 이 자식아. 그는 최대수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최대수는 그의 주먹의 나라가 근처 흙더미에 세게 부딪혔다. 하지만 이 일격으로 그를 완전히 쓰러뜨리지는 못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손목의 팔찌를 보며 민시우에게 다가갔다. 5년 전부터 시작됐지. 그렇지. 전 세계 모든 SS급 헌터는 만화, 신체 능력, 스킬이 모두 제한된 이것을 착용할 의무가 있어.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지. 정부 허가 없이 팔찌를 제거하면 그 순간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 말과 함께 그는 팔찌를 풀어 땅에 던져버렸다. 이전보다 몇 배나 강한 힘이 그에게서 터져나왔다. 너한테 한번 연습해보지. 민시우는 가차없이 지적했다.
넌 목소리만 클 뿐이야.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뭔가 보여줘봐. 두 사람의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전투 중심에 거대한 에너지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 강력한 마력의 압력에 강여화는 그대로 땅으로 날아갔다. 그녀를 묶고 있던 사슬 저주 도구가 금이 가자 그녀는 경악하며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간 게이트가 붕괴되고 어쩌면 밖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몰라. 그녀는 이 결투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슬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났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명의 최정상 헌터가 각자의 궁극기를 사용하며 전력으로 싸우고 있었다. 최대수는 또 다른 천둥망치를 꺼내들었다. 민시우는 번개 섬광으로 공격을 피한 뒤 더욱 견고한 방패를 소환하여 최대수의 뇌격을 쉽게 막아냈다. 최대수는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제안을 풀었는데도 격차가 이렇게나 크다니. 억눌리는 것을 참지 못한 그는 완전히 미쳐서 자신의 모든 아티팩트를 맹렬하게 소환했다. 그 중에서 장검 하나를 골라 힉하고 민시우에게 던졌다. 칼날은 즉시 사나운 호랑이로 변해 포효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며 민시우는 깨달았다. 이 호랑이는 아티팩트에 봉인된 몬스터였다. 호랑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즉시 마법진을 열어 테이밍을 시전했다. 호랑이는 순식간에 민시우의 패디 되었다. 그는 나른하게 명령했다. 이리 와, 저놈을 물어. 그의 오만한 표정은 최대수를 격분시켰고 그는 반격하려 했다. 하지만 강여화가 갑자기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 멈추라고 명령했다. 두 분 다 미쳤어요. 주의를 보세요. 게이트가 붕괴 직전이에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세요. 여기서 휘몰아치는 마력이 밖으로 새어나가면요. 그녀는 최대수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일이 그렇게 되면 당신조차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재판받게 될 결과를 아셔야죠. 그렇죠. 당신이 이성을 잃은 동안 저는 이미 협회와 HMCS 본부에 연락했어요. 그들이 곧 게이트를 다시 열 거예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땅에 있던 팔찌가 울렸다. 최대수는 그것을 집어들고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회장님, HMCS 국제본부의 에드워드입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즉시 와주십시오. 최대수는 속으로 욕을 하며 대답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최대수가 떠난 후 강여화는 모든 힘이 빠진 듯 땅에 주저앉았고 마음속은 극도로 불안했다. 스승님께서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그가 정성껏 키운 제자가 사실은 살인자의 딸이라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시우는 그저 그녀 곁에 쭈그려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화야, 괜찮니? 많이 다쳤어. 이 말은 강여화의 마음을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쌓였던 서러움이 순식간에 터져나와 그녀는 목이 메는 것을 참지 못하고 민시우를 꽉 껴안았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대수는 에드워드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게이트 안에서 단순히 힘 훈련을 했을 뿐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HMCS 국제본부 부회장인 에드워드 C. 쿠로키는 지적했다. 최대수가 말한 것은 제어 팔찌를 제거하기 전의 상황이라고. 팔찌를 제거하려면 헌터협회나 HMCS에 보고해야 하며 HMCS 헌터에게 마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건을 피하기 위해 구금 및 조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수가 이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기를 바랐다. 또한 관련자들의 증언을 얻기 위해 최대수와 싸운 민시우를 만나러 직접 K국으로 갈 준비를 했다. 일주일 후 청화 길드 건물. 강여화가 그가 돌아온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를 피한 이유를 이해한 후 민시우는 무력감을 느꼈지만 더는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강여화에게 정민준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지 물었다. 강여화는 사과하며 살인범이 K국 출신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대수가 순전히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자신을 그의 편에 서게 했다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관찰한 바로는 최대수는 민시준이나 민시우의 다른 제자들에게 접근할 계획이 없었다. 이것이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단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재빨리 설명했다. 하지만 민시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가 널 가족으로 여겼다면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이제부터 혈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이니까. 정말 죄책감을 느낀다면 떳떳하게 살면서 가능한 한 사회에 환원하라고. 그 또한 예전처럼 진심으로 그녀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민시우의 따뜻한 말은
다시 한번 강여화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민시우가 실종된 10년 동안 항상 민시준을 힘들게 해서 매우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시우는 신경 쓰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때 황병구와 백전호가 갑자기 찾아와 HMCS 본부 부국장이 민시우를 만나기 위해 직접 K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본 강여화는 놀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가세요, 스승님. 곧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목하게 될 것 같군요. 그 후 그녀는 민시우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가는 도중 검은색 차 한 대가 그들 옆에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갔다. 최대수였다. 타라, 민시우. 강여화는 격분했다. 그 짓을 하고도 무슨 꿍꿍이 속이냐? 민시우도 되받아쳤다. 내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최대수가 여유롭게 말했다. 감동적인 사제놀이를 계속하고 싶다면 일단 내 말부터 듣는 게 좋을 거다. 이 말을 듣고 민시우는 달려들어 따지려는 강여화를 막고 나중에 연락할 테니 걱정 말라고 위로한 뒤 최대수의 차에 올라탔다. 차에 타자마자 최대수는 정보를 밝혔다. 사막 지역에 반마족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다. 오랫동안 마족과 접촉해온 인간들뿐만 아니라 마족과 인간의 혼혈도 있다. 그 마족-인간 혼혈들은 일반 마족과 달리 뿔이나 날개가 없었고 흑마력을 사용했다. 이 말을 마친 후 최대수는 민시우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최대수가 방금 언급한 반마족을 생각하며 민시우는 갑자기 베스티아의 리더 커트를 떠올렸다. 어쩌면 그녀가 그 신비한 반마족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약속대로 국제본부에서 사람들이 도착했다. 사무실에서 에드워드를 보자마자 민시우는 그의 본명인 에드윈을 부르며 무슨 속셈이냐고 물었다. 민시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봉인해둔 자신의 본명을 부르자 에드워드는 서둘러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다. 방에 그와 민시우 단둘만 남게 되자 그는 우아한 태도를 버리고 분노에 차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자식. 그는 화를 내며 민시우의 멱살을 잡고 따졌다. 지난 10년 동안 대체 어디에 갇혀 있었던 거야? 이제야 나타나다니. 민시우의 설명을 들은 후 에드워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얼굴을 보니 마침내 흐릿했던 기억들이 선명해지는군. 하지만 내 이름을 듣자마자 달려왔잖아. 민시우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널 잊겠어? 혼란 속에서 날 여러 번 구해준 은인이잖아. 에드워드가 대답했다. 은인은 무슨... 오글거리네. 민시우는 투덜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여화는 어떻게 연락했어? 에드워드가 대답했다. HMCS 국제본부는 현재 전 세계 길드와 공동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그녀가 이끄는 청화 길드도 참여하고 있지. 최근 사건들에서 그녀의 활약이 돋보여서 따로 연락처를 알아냈어. 뭘 공동으로 조사하는데? 민시우가 다그쳤다. 그러자 에드워드는 사막 헌터 사상자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망 원인이 불법 강화 약물 복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물의 실제 성분과 유통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부에서는 반년 전부터 전 세계 각성자 연쇄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된 시신을 부검했을 때 사망자들의 몸은 세포 단위로 파열되었고 다른 단서는 없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약물 복용 흔적이 없는 범죄자들이라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다행히 시국에서 누군가 비슷한 사건을 목격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죽어가던 각성자가 검은 가루를 흡입한 후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결국 자폭했다. 검은 가루를 흡입한 각성자들은 마력을 방출하고 기술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강화했다. 국제본부는 사막 지역이 불법 강화 약물 사건의 근원지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민시우가 질문을 제기했다. 사건은 반년 전에 일어나지 않았나? 왜 아직도 최근의 사막 사건이 근원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에드워드는 청화길드가 게이트 입구에서 처음으로 검은 가루 시제품을 입수했고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무역길드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강여화가 약물 시제품을 처음 입수한 만큼 비공식 조사이긴 하지만 그녀도 이 조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민시우가 도와준다면 그녀가 이 문제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에드워드가 미리 계획한 것이 분명했지만 민시우는 여전히 그의 요청에 동의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민시우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다. 그가 유럽 본부로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브레이는 그가 지난번처럼 마력 출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릴까봐 걱정했다. 그래서 그에게 소식을 전했다. 자신의 몸에 변이가 일어났다고.
민시우의 마력이 점차 회복되면서 자신의 통제력도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출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상상할 수 없었다. 어쩌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자신의 힘을 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민시우는 걱정 말라고 그를 위로했다. 마족과의 최종 대결을 제외하고는 다른 때는 가능한 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는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틀 후 HMCS 국제본부 라운지에는 이미 세 사람이 와 있었다. HMCS 제2국 지부티시 1팀장 하야카와 히카리, 그녀의 조수코윤, 그리고 국제본부 조사 1팀장 레일라. 오랜 시간 기다린 후 한 직원이 늦게 도착하여 모두에게 먼저 회의실로 가라고 알렸다. 모두가 모인 회의실에서 에드워드는 먼저 레일라에게 사건을 간략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뒤 업무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떴다. 에드워드가 떠나자 분위기는 다소 어색해졌다. 레일라가 침묵을 깨고 간단히 소개한 후 이번 조사는 게이트 내부 심층 탐사와 인근 지역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묻자 민시우는 마족 또는 반마족 집단에 대한 소문에 대해 물으며 마족이 불법 강화 약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 주장은 하야카와 히카리의 반박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 민시우는 정체불명의 헌터일 뿐인데 본부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제안했다. 완전한 헛소리. 그녀는 민시우가 구시대적인 인종차별적 태도를 조사에 끌어들였다고 생각했다.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레일라는 재빨리 하야카와 히카리를 제지했다. 내일 사막 지역으로 떠날 것을 알린 후 그녀는 회의를 마쳤다. 다음 날 일행은 정시에 HMCS 중동 지부본부에 도착했다. 민시우는 주위 환경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도시 어디에도 마족의 흔적은 없어. 만화 밀도도 괜찮고 그놈 최대수가 실수한 건가? 이때 하야카와 히카리가 다시 나타나 거만하게 상기시켰다. 이 잘난 체하는 사람을 마주하고도 계속 살고 싶다면 조사 중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민시우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다. 일이 엄청 귀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 후 민시우는 사방의 반마족에 대해 물어보았다. 직원들의 대답을 통해 그는 사막 깊은 곳에 반마족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마족은 인간과 똑같이 생겼다. 만화 분석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수첩에 적힌 몇 안 되는 단서를 보며 민시우는 생각했다. 역시 사막 깊숙이 들어가야만 무언가 밝혀낼 수 있겠어. 나중에 그는 라운지로 갔다. 우연히 레일라와 마주쳤다. 그들은 즉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 중에 그는 레일라가 주로 북유럽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시우는 이어서 북유럽에서 알던 헌터 한스 슈레더를 언급했다. 이 말을 듣고 레일라는 핸드폰을 꺼내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한스가 자신의 삼촌이라고 민시우에게 말했고 삼촌이 실종된 동료를 찾기 위해 게이트에 너무 오래 머무른 후유증으로 2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지금은 계속해서 치육의 헌터의 스킬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삼촌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그녀는 만병통치약을 찾으려고 항상 고레벨 게이트에 도전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말이 끝나자 때마침 부하가 나타나 게이트 진입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 지금 출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렇게 일행은 위풍당당하게 출발했고 곧 게이트 입구에 도착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현장을 보며 민시우는 주변의 만화 흐름이 이미 오래전에 흩어졌음을 느꼈다. 게이트 밖에서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지만 그는 흔적이 아주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모두가 천천히 게이트 입구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서 누군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선두의 선 백발 남자의 얼굴은 끔찍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그는 씩 웃으며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말했다. 제 발로 시체 더미에 걸어 들어오고 있군. 들어가자마자 레일라는 즉시 그 자리에 마법진을 펼쳐 불법 강화 약물에 대한 단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A랭크 스킬 만바라는 나무의 비밀 정원이었다. 순식간에 덩굴이 솟아나 반경 30km라는 놀라운 범위를 뒤덮었지만 그녀는 근처에서 어떠한 몬스터의 움직임도 감지하지 못했다. 탐지와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춘 덩굴이 전개된 후 레일라는 모두에게 덩굴이 덮인 범위 내에서 구역을 나눠 조사하게 했다.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민시우는 자연스럽게 단독 행동을 선택했다. 이때 그는 땅의 작은 구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를 좀 해보니 이 검은 흙 속의 불순물에 마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누군가 고의로 이곳에 뿌렸을 것이라 짐작한 그는 즉시 붉은 악마에게 전화를 걸어 게이트 밖 상황을 물었다. 붉은 악마는 입구 근처에서 수상한 검은 옷을 입은 5명을 발견했으며 그들이 들어오면 즉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민시우는 발밑의 이상한 땅을 조사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하야카와 남매는 힘든 조사 끝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빈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땅을 파헤쳐서라도 공적을 세울 만한 무언가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카쿠츠치를 소환했다. 레일라는 당연히 멀리서 일어난 소란을 눈치채고 재빨리 부하 스테판을 보내 상황을 확인하게 했다. 그녀는 걱정에 잠겨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등 뒤에 나타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대충 수색하던 하야카와 히카리는 실제로 시체 더미를 발견했다. 눈썰미 좋은 코유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시체들은 어둠을 먹고 생명의 인과를 왜곡하여 불태우는 괴물들이었다. 그들은 때를 지어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야카와 히카리는 즉시 자신의 S랭크 스킬, 신령 카쿠츠치를 사용했다. 거대한 뱀신이 땅을 휩쓸자 순식간에 그 구울 무리가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수만을 제거했을 뿐이었다. 한 무리가 쓰러지면 또 다른 무리가 밀려왔다. 하야카와 히카리는 끝없이 밀려오는 구울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느라 몇몇이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다행히 스테판이 제때 도착하여 지원했다. 하지만 전투가 계속되고 만화가 고갈되면서 몇몇은 점차 벅차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거대한 마법진이 공중에 나타났다. 셀 수 없이 많은 붉은 화살이 유성처럼 쏟아졌다. 마치 자동 조준처럼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구울을 정확하게 제거했다. 전투의 중심에서 침착하게 주문을 시전하는 민시우를 보며 하야카와 히카리는 호기심이 생겼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겨우 한숨 돌리자 또 다른 구울 무리가 밀려왔다. 이를 본 하야카와 히카리는 재빨리 스테판에게 레일라와 연락하라고 했지만 스테판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시우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를 혼자 뒀군. 그는 그들에게 현장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먼저 레일라를 찾으러 떠났다. 한편 레일라는 사막 깊숙한 외딴 구석으로 끌려갔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옆에 있는 수염난 아저씨에게 그녀를 죽여도 되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레일라가 다른 사람들을 함정으로 유인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큰일이 끝나면 중동의 암시장은 자신들의 엘목이 장악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면 비밀 약물로 하급 헌터 사회에서 큰 이익을 얻어 거대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아저씨는 백발 남자가 발밑의 마법진에 계속해서 피를 주입하는 것을 지켜봤다. 피가 주입되자 구울들이 계속해서 땅에서 기어나와 그의 앞에 엎드렸다. 아저씨는 상대방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네크로맨서였다. 그가 시전한 것은 네크로맨시, 즉 삶과 죽음을 희롱하며 상식을 거스르는 주문이었다. 또한 소환술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엄격히 금지된 종류 중 하나였다. 그 네크로맨서가 인간이 아닐 것이라 의심했지만 아버지의 조직을 부활시키기 위해 그는 위험한 남자와 협력해야만 했다. 아저씨 손에 있는 약을 보며 선글라스 남자는 한번 써보고 싶다고 했지만 아저씨에게 거절당했다. 아저씨는 이 약이 스킬 위력을 S급 헌터 수준까지 폭등시킬 수 있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번 중독되면 끊을 수 없었다. 장기간 사용하면 몸에 과부하가 걸려 살이 터져버릴 것이다. 막 설명을 마치자 네크로맨서 이반이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아저씨는 즉시 이 약의 공급처를 알고 싶다고 했지만 이반은 부하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국제조사팀에 발각된 것을 이유로 공급망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들을 멍청이라고 비웃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선글라스 남자는 분노하여 그와 다투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커트에게 제지당했다. 이반이 웃었다. 고귀하신 분께서 어찌 친히 이곳까지 왕림하셨을까?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커트가 대답했다. 내가 간섭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이름을 걸고 도박을 해서 반마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반이 피식 웃었다. 이게 극도로 보수적인 현 리더가 할 말인가? 일이 더 귀찮아지면 그냥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지. 그에게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전해줄 수 있겠나? 이반, 시체를 너무 많이 가지고 놀아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건가? 그들의 유대감은 질기고 짜증나. 말하며 커트는 레일라 앞으로 걸어갔다. 이 사람은 누구지? 지금 이건 위험해. 이반이 설명했다. 모든 관련 인원을 처리할 때까지 임시로 살려두는 것뿐이야. 커트가 말을 끊었다. 아니,
그녀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이반. 너무 늦었지만 잘 생각해봐. 그들이 정말 우리 편일까?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마법진을 통해 떠났다. 커트가 떠나는 것을 보고 이반은 조용히 욕을 내뱉었다.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는 저 할망구. 선글라스 남자는 아저씨에게 이반과 그들의 정체가 대체 뭐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그에게 많이 묻지 말고 그냥 못 본 척하라고 말했다. 어쨌든 여기로 데려온 여자와 게이트 밖의 조사관들은 오늘 밤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곳 길가에 널린 구울 시체들을 보며 스테판은 먼저 게이트를 나가 지원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존심 강한 하야카와 히카리에게 거절당했다. 그녀는 민시우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곧 민시우의 발걸음을 따라잡았다. 그를 보자마자 스테판은 레일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민시우는 그에게 레일라가 구울을 소환한 범인에게 잡혀갔다고 말했다. 설명이 끝나자 그는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바짝 뒤를 따랐다. 잠시 걷자 그들은 정말로 목표와 마주쳤다. 적을 보자 코윤이 먼저 공격하며 상대와 얽혔다. 하지만 수염난 아저씨도 만만치 않았고 즉시 스킬창을 사용했다. 순식간에 민시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저씨의 스킬에서 터져나온 황금빛을 피했다. 민시우의 눈에 조급함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마법진을 열어 아저씨와 맞섰다. 하야카와 히카리 또한 곤란함을 느꼈다. 공간이 너무 좁아 카구츠치를 소환하면 동굴이 무너질 것이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기에 혼자 레일라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반이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하야카와 히카리는 꺼지라며 욕설을 내뱉고 그를 공격하는 스킬을 날렸지만 이반의 공격에 맞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코윤이 즉시 걱정스럽게 누님 하고 외쳤고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민지우 또한 놀랐다. 이런